행정법의 효력 파트죠. 행정법, 여기는 이제 주로 실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법. 관습법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관습법은 관행이 있고 국민들의 확신이 있으면 그냥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따로 승인을 해줄 필요 없이. 이거는 뭐 앞에서 했던 거고, 실제 우리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되는 것들은 언제부터 효력을 가지느냐, 시간상 언제 효력 가지느냐, 장소는 외국에도 우리나라 행정법이 적용이 되느냐, 그 다음에 사람, 인적 효력이죠. 누구한테 우리 행정법의 효력은 미치느냐. 자, 먼저 시간상의 효력은 오늘 우리가 공포가 됐단 말이야. 어떤 법이, 도로교통법이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바로 이 법을 적용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첫째는 시행일을 정하면 되죠. 법을 공포하면서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 날짜로부터 저 법은 이제 효력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런 시행일을 안 적어 놓은 경우는 어떡할래? 오늘 공포되면 이거는 뭔가 정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따르면 공포일로부터 며칠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요 숫자를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놨어요. 20일 후. 근데 우리 행정법 중에는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그런 법률들도 많겠죠. 그런 게 더 많겠지.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좀 더 준비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적어도 30일 이상은 규정을 해줘. 적어도 30일 후에 시행되도록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법을 만들 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포일 하고 20일 후인데, 적어도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건 적어도 30일. 요 숫자를 외워놓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공포일이라는 것은 언제가 공포일일까? 최초로 구독이 가능한 시점. 그때다 이거죠. 중앙보급소에 이런 관보가 전달이 되고 언제든지 거기서 이제 국민들이 원하기만 하면 거기 가서 볼 수가 있는 그때부터 최초 구독 가능시. 요 말만 더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소적 효력은 당연히 우리나라 행정법은 우리나라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에 행정법의 효력이 미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평양에 있는 사람이 우리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대한민국에만 밑에만 미치죠. 제주도는 미칠까 안 미칠까? 행정법의 효력이. 제주도가 이쪽인데. 네? 당연히 행정법의 효력이 미치지. 제주도에도. 독도는 독도에서 안 미친다 그러면 나가야 돼.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니까 미치지. 그렇지? 일본은 당연히 일본 행정법이 미치지. 우리나라 행정법이 왜 미쳐? 그렇죠? 우리나라 영토 안에 행정법의 효력이 미칠 거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서 칼기가 떴어요. 일본을 지나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야. 일본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이 비행기 안에는 우리나라 행정법의 효력이 미치는 거야. 우리나라 선박이나 우리나라 비행기는 영토의 확장입니다. 영토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행정법의 효력이 미치는 거다.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부령은 원칙적으로 어디에 미칠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겠지. 그렇죠? 대구시장이 만든 조례는 대구시에만 미치겠지. 대구시장이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그 권한이 있는 자의 관할 구역 내에만 미치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기관이 만든 법인데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법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도 가능해요. 원칙적으로는 국가기관이 만들면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지만 제주도 특별자치에 관한 무슨 법률을 만들어버리면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법률을 만들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까? 있지. 대구시 도서관이 경산시하고 대구시하고 경계에 대구시 도서관이 있는 거야. 당연히 이 대구시 도서관이기 때문에 경산에 있지만 이 도서관에 관한 어떤 규율은 대구시에서 만들면 경산에 있지만 경산에 있는 대구시 도서관에 미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인적 효력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나라 행정법에 적용을 받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속지라 그러죠. 땅에 우리나라 땅 안에 있으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라. 단 치외 법권자 들어봤죠? 외국 원수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뭐 왔다면 적용이 안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인주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우리나라 행정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시험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시간상 효력이 주로 나옵니다. 법령의 성립,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20번 1번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지. 오늘 공포해서 오늘 바로 정하면 국민들은 깜짝 놀라지. 그렇죠? 1번 X 20일 2번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적어도 30일 이후에 적용되어야 하는 거죠. 적어도 30일 이렇게 외워야지. X 상위 법령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해야 되겠네. 상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집행명령이란 것은 근거 법령인 상위 법령이 폐지가 돼버리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실효된다. 그렇죠. 집행할 게 없잖아. 폐지돼 버리면. 맞다. 답은 3번 행정 입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또 여기에 관련되니까 여기서 문제를 낸 거예요. 4번 어떤 사실이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개시되었다면 법령의 시행일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실. 아까 했던 거네. 예전부터 시작됐지만 계속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중간에 법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진정 소급표. 그렇죠? 따라서 계속 진행 중인 사실인 경우에는 부진정 소급 적용이니까 당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해야지. 있다. 이미 사실관계가 종료된 사실인 경우에는 당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지. 이미 끝나버린 거니까 옛날에. 요거는 부진정 소급이니까 적용할 수 있다 해야지. X 5번 법규 명령의 제정 당시에 위임의 근거가 없었어요. 위임의 근거가 없이 법규 명령을 만들면 무효야. 자, 근거도 없이 위임 명령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무효인 법규 명령인데 나중에 법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어때요?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하게 봐주죠. 행정 입법에서 엄청 많이 묻는 판례죠. 자, 처음에 위임이 없어서 무효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법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소급하여는 아니고 그때부터는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번 X. 자, 이 중에서 뭐 다 중요한 지문이죠. 3번과 5번은 실제 행정입법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역시 행정입법도 행정법이니까 그 효력을 여기서 같이 물어본 문제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적 효력은 뭐 어떤 자치단체의 어떤 조례는 다른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이러면 X. 그렇죠? 국가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X.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다음 공법과 자 이제 법률 관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뭐죠? 이제 1장의 행정이란 무엇인가 이 중에서는 특히 실질적 행정행위, 형식적 행정행위
통치행위가 중요했고 2장에 이 행정에 관한 법. 자, 이 행정에 관한 법엔 법치국가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 이게 제일 중요하죠. 법률유법, 법률의. 그 다음에 행정에 관한 법은 어떤 게 있느냐? 법원이 중요했죠. 성문법원, 불문법원. 그 다음에 이 행정법의 효력까지 한 거야 이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법률관계를 공부하자. 자, 법률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법률관계는 행정, 조직법상 관계도 있겠죠. 조직법상 법률관계. 작용법상 법률관계도 있겠고요. 작용법적 관계, 조직법적 관계. 이 중에서 우리의 관심은 뭐죠? 조직법적 관계는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 국가 안에 국토부와 환경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야 지금 당장. 이건 강론이나 헌법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가 배울 거는 작용과 관련된 법적인 관계를 공부하려고 한다 이 말. 자, 이 작용법적 관계는 어떻게 나눠진다? 공익을 위한 공법적인 관계가 있고, 사인과 사인 사이의 관계하고 똑같은 사법관계가 있을 수 있더라. 자, 왜 우리는 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해야 되냐? 공법관계인 경우에는 공법을 뒤져봐야 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행정법원으로 달려가야 돼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근데 사법관계일 때는 계약서를 보고 그게 없으면 민법을 봐야지. 그리고 다툼이 생기면 민사법원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렇죠? 소송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걸 자세하게 배울 거죠. 자, 공법관계를. 자, 공법관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위에서 내려오는 일방적인 관계인 권력적인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비권력 관계도 있죠. 권력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걸 관리관계라는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더라. 요 말을 쓰더라. 자, 물론 권력관계는 다시 어떻게 나눠지죠? 국가와 국민의 관계인 우리가 그냥 아는 일반 권력관계. 허가 내주고 영업중지 때리고 이런 거. 국민한테. 그 외에 뭐가 있죠? 특별한 권력관계도 있죠. 국가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 국가와 군인의 관계, 공무원의 관계, 수용자들의 관계,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런 공법관계는 공법이 적용되죠. 사법관계는 사법이 적용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이 관리관계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우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란 말이에요. 사법관계도 대등한 관계죠. 따라서 이 관리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지만, 요 관리관계란 말을 쓸 때는 원칙적으로 무슨 법이 적용돼? 사법이 적용돼. 조심하셔라. 그리고 이에 대한 다툼도 원칙적으로 어디로? 민사소송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분류는 이렇게 하지만, 공법관계 안에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법을 적용하고 소송도 민사로 가더라. 물론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요?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원칙적 표현할 때는 사법이 적용되고 민사법원으로 간다. 그 다음에는 이런 권력관계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 중에서도 어디로 가죠? 위에서 내려오는 게 처분이잖아. 항고소송으로 주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취소소송 이런 거. 대등한 관계는 공법상 계약 이런 거는 당사자 소송, 사법관계는 민사소송, 이렇게 다투어지게 된다. 됐죠? 자, 일단 보자. 21번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관한 설명을 옳히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여기에는 공법이 적용되니까 공법과 사법의 구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것은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왜 그래요? 공법이 적용되는 공법관계는 행정소송으로 가고, 사법이 적용되는 사법관계는 민사소송 절차로 가니까 구분 관련하여 의미가 있네. 2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청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위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위란 말이 뭐야? 대구시장이 청사를 짓는데 아무 자기 친한 친척한테 공사를 맡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입찰에 붙이죠. 견적서를 내라 이 말이야. 각 건설사들한테. 얘는 한 20억, 얘는 23억. 그러면 20억에 낙찰. 얘가 공사하는 거야. 이게 입찰이지. 근데 어떤 사람이 예전에 월드컵 경기장을 지을 때 이놈들이 부실 공사를 한 거야. 자재를 막 싼 걸로 집어넣어갖고 막 비가 세고 막 이래. 자, 이런 적이 있는 사람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버린다. 이번에 청사 입찰에 너희는 참가하지 마. 너 예전에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이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위라 그래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자, 국가가 이제 당사자가 돼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맡겨야 되는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되면, 자, 대구에 있는 뭐 보성주택에 대해서는 이 참가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보성주택 입장에서는 이제는, 예전에는 뭐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제는 아주 건실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참가를 못하게 하니까, 이거, 이제는 왜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제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느냐?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이야. 무슨 소송을 제기하냐 이 말이에요. 공법관계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고, 사법관계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자, 결론은 뭘 보면 된다? 행정청이 하는 건지 밑에 공사가 하는 건지 두 개로 구별하는 거야. 여기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행정청이 포인트지요. 이게 전력공사, 뭐 각종 공사 이렇게 돼 있으면 사법관계야. 행정청이면 공법관계야. 그렇죠?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판례가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는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각종 공사가 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위도 공법관계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 판례가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판례를 물으면 우리는 뭘로 구별하면 돼? 행정청인지 공사가 하는 건지를 보면 돼. 행정청이네요? 그러면 무슨 행위? 공법관계. 공법행위. 맞네. 이렇게 풀면 돼. 포인트. 행정청 동그라미 놔야 되겠네. 2번 맞고 3번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당이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이나 법원리가 불확실한 경우에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그렇죠? 공법관계는 공법을 적용해야 돼. 아리까리 할 때는 이게 공법관계네? 그럼 공법을 적용하자. 4번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및 그 취소 철회는 공법관계라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 입장이다. 맞아요.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를 해준단 말이야. 자, 대구시 청사의 1층에 조만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민원인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뭐 라면을 하나 사 먹을 데도 없는 거야. 식당이 멀어서. 그래서 청사에서 어떤 사람한테 청사는 시의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목적 외로 장사, 어떤 음식점을 라면을 파는 분식 가게로 허가를 해주는 거야. 너 와서 영업 좀 해라. 이게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허가입니다. 자, 이 허가는 법적 성질이 뭐다? 특별히 그 사람한테 행정재산이지만 사용을 할 권한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하허면 특인데 확공통수 중에 뭘까? 새로운 권리를 주는 거잖아. 그게 뭐야? 특허지, 특허. 그렇죠. 따라서 특허고, 이 특허가 문제가 있을 때 취소 처리하는 거 당연히 행정행위의 취소 처리. 따라서 공법관계야, 사법관계야? 당연히 공법관계지. 그렇죠? 공법관계라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 입장이다. 맞죠? 여기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대별돼서 사법관계라고 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환매권의 행사지. 환매권이 뭐야?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다고 내가 거기 포도밭을 하고 있었는데 내 땅을 수용을 했어요. 10년, 20년이 지나도록 경기장을 안 짓는 거야. 땅값은 꽤 올랐는데 경기장도 짓지 않으면서 내 땅을 지금 갖고 갔잖아.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돌리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살래 이 말이야. 내 땅. 너 공익사업을 한다 그래서 내가 땅을 내놨는데 수용을 당했는데 그거 안 하니까 이제 다시 살래. 이게 환매란 말이야. 다시 사는 게 뭐야? 재매매지.
그러니까 땅 사고 파는 거니까 사법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환매권 나오면 사법관계. 행정재산의 목적에 뭐 이런 사용수익 허가 이런 말이 나오면 특허, 공법관계. 자, 따라서 4번은 공법관계라고 보는 게 통설판례다. 맞죠? 이거는 그냥 대충 알아서 되는 게 아니야.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이거 공법관계 바로 딱 기억이 나야 된다. 그렇게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거지. 맞다. 5번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관한 학설 중 종속설에 따르면 공법계약과 사법계약의 구분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은 지금 현재 통설은 뭐죠? 예하고 예하는 이렇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잖아.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지. 구별에 관한 기준이. 자, 구별 기준은 신주체설도 있고 주체설도 있고 이익설도 있고 성질설도 있어요. 이 성질설이 뭐야? 이게 종속설이라는 거야. 성질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여기에 종속되는 관계, 얘가 위에 있는 관계 이 말이야. 이러면 공법관계, 대등한 관계면 사법관계. 이게 종속설이야. 그러면 잘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 미성년자인 자인애는 아빠와의 관계는 집의 복종 관계입니다. 아빠가 여기 하숙해 그러면 하숙해야 돼. 미성년자인 자는 성년이 되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고요. 민법상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집의 복종 관계라고 돼 있다고. 아버지가 위의 관계예요. 따라서 위에서 내려오는 관계죠. 그러면 아빠와 아들의 관계는 공법 관계인가요? 아니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 분명히 사법 관계잖아. 아빠와 아들의 관계는. 하지만 집의 복종 관계야. 성질이 위에서 내려오는 관계란 말이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잘 설명할 수가 없지. 그래서 오늘날의 통설판례는 뭐야? 종합설이죠. 복수 기준설. 다 조금씩 다 고려해보는 학설. 따라서 종속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잘 설명할 수는 없죠. 예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아까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 공법상 계약이잖아요. 대등한 관계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사법관계라고 안 보죠. 공법관계라고 보잖아.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자가 빠져야죠. 그냥 쬐끔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잘자가 틀렸다. 답은 5번.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다음 중 우리 판례가 공법관계라고 본 애가 아닌 것은, 공법관계라고 본 걸 이제 잘 배울 거고 뒤에서. 그 다음에 사법관계라고 본 몇 가지. 아까 환매권 행사,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상 강제로 땅을 수용하는 건 어딜까요? 강제로 땅을 뺏들어가는 거니까 공법관계지. 위에서 그냥 강제로 뺏어가 버리는 거니까. 근데 토지보상법상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갖고 가는 것도 있어요. 토지보상법상, 공특법상 협의에 의한 취득 이런 말이 나오면, 협의란 말은 사고 파는 거야. 그거는 사법관계라고 본단 말이야. 우리 판례가. 그런 걸 시험에 묻겠지.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행정청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위는 여기고, 각종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위는 여기고, 공중보건의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니까 여기에 넣어야지. 당사자 소송.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다. 22번. 판례에 의할 때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가 귀속조치, 국고 귀속조치. 자,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왜 많이 나오냐면, 국고를 귀속시킨다 그러니까 뭔가 강제로 빼들어 간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왠지 공법관계라는 느낌이 들어. 근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옥션 경매 같은 데 보면 보증금을 내잖아요. 근데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도 그 물건에 대해서 나머지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죠? 그 입찰 보증금은 당연히 그 경매하는 사람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실컷 경매했는데 낙찰을 해줬더니 임마가 돈도 안 내면 그
그 경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경매를 또 들어야 되잖아. 돈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미리 보증금을 받아두는 거야. 연마가 낙찰 받은데도 완전히 다시 경락대금 안 내면 보증금이라도 갖고 가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손해를 보전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입찰 보증금의 국고기속조치는 사법상 경매에도 다 있는 거야. 사인들 사이의 경매에도. 따라서 이 입찰 보증금의 국고기속조치는 전혀 공법적인 게 아니야. 따라서 이거는 사법관계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2번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운영 용역계약. 자, 국립의료원은 어떤 재산이죠? 공익을 위한 재산, 행정재산이야. 근데 이 행정재산을 누구한테? 주차장으로 계약을 해서 넘겨준단 말이야. 운영하라고. 이게 뭐야? 아까 했던 거야. 행정재산에 특별한 사용권을 주는 거란 말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게 공법관계라고 그랬지? 그걸 행정재산에 사용 허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법관계 맞네. 특허다, 이 말이야. 일종의. 3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 자, 이 급여결정이 있어야만 나는 이제 연금 수급권자가 됩니다. 이 결정이 안 나오면 난 연금 수급자가 안 돼요. 따라서 이거는 직접 영향을 주는 거야.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처분성 긍정, 항고소송을 다투어야 돼. 거기까지도 알아야 돼. 급여결정은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소송법 제일 끝에 가면 당사자 소송을 배워요. 그 당사자 소송에서는 이것도 알아야 되지. 급여 결정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미지급된 연금을 다시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건 무슨 소송이야? 그거는 당사자 소송이야. 왜? 자, 내가 공무원 생활을 20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연금 지급을 청구했더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너는 제외다. 넌 아직 요건을 못 갖췄다. 이러면 나는 연금을 못 받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내가 왜 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까? 라고 소송을 제기해야죠. 받으려면. 이 제외 결정, 연금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해야 돼. 항고소송이란 말이야. 우리 법원은 처분성을 언제 인정해 주죠? 이 행정작용이 직접 이 사람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로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제외 결정은 얘한테 직접 영향을 주나요? 연금 대상자 결정이 나오면 연금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 제외 결정이 나오면 권리가 안 생겨요. 따라서 거부하고 비슷한 거지. 이게 나오면 얘는 권리가 안 생긴다고. 그럼 내가 권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외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 연금 지급 대상자 결정을 받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취소소송 제기하는 거야. 자, 근데 어른 이미 연금 대상자 결정에서 연금 결정이 나왔어요. 돈 받고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법이 개정된 거야. 따라서 법이 개정돼서 옛날에는 100만 원씩 주던 걸 이번에는 70만 원만 주더라 이 말이야. 통장을 보니까. 야, 왜 30만 원 안 줘? 왜 30만 원 더 줘? 왜 갑자기 70만 원밖에 안 줘? 이거야. 30만 원을 더 달라는 소송은 어떻게 제기한다? 이거는 70만 원밖에 안 돌아왔으니까 30만 원을 바로 지급해달라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얘는 연금 청구권이 생겨 있는 거야, 권리가. 따라서 이 권리를 바로 주장하면 돼. 나는 이런 권리가 있는데 전만은 이런 의무가 없대. 나는 70만 원만 주면 되고 30만 원 더 줄 의무가 없대, 국가는. 나는 더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고. 자, 이걸 다투는 거지.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면 진짜 이 사람이 법의 개정으로 30만 원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있는지 판단해서 지급하라, 지급 안 해도 된다, 이런 판결을 해준다. 자, 말이 어려우면 어떻게? 연금 결정은 뭐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이미 결정되고 나서 법이 개정되어 미지급된 금액을 더 달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 당사자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겠죠.
이해가 안 가면 외워야 돼.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은 무슨 소송? 항고소송, 공법관계. 4번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이거는 뭐야?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역 광장을 뭐 어떤 단체가 무단으로 점유해서 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죠? 변상금 내라 이렇게 합니다. 변상금 부과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세금 부과처분하고 거의 똑같은 거야. 일방적으로 돈 내라 그래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공법관계 맞죠? 5번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우리가 은행에도 가면 청경들이 있죠.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사법관계야. 걔들한테 뭐 자른다든지 이러면 걔는 민사소송 제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야. 그러면 잘리면 당사자 소송이나 이런 징계를 당하면 항고소송, 이렇게 공법적인 관계라고 보는 거야.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면 공법관계, 다른 민간단체에 근무하는 건 사법관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지자체에 근무하는 거니까 공무원하고 비슷하니까 공법관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외에도 좀 많이 있지만 천천히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 위주로 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번, 4번, 5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게 헷갈려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됐죠? 다음 행정 일단 22번은 별표 한 3개 놓고 책에 있는 다른 애들도 이제 외워 나가야 돼.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내놨어도 그러니까 일단은 단순 안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거죠. 자, 우리 공법관계는, 자, 우리 행정법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조직법적 관계도 있고 작용법적 관계도 있지만 조직법은 우리 관심이 아니라 그랬죠. 작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니까 작용법적 관계고, 작용법적 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눠진대. 역시 사법관계는 민법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이거는 사법관계야 라는 것만 알면 돼, 우리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돼. 따라서 이걸 우리는 줄여서 행정법 관계라고 이름을 많이 붙여준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행정법 관계, 행정법 관계라 그러면 공법 관계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행정법 관계는, 자, 갑과 을의 법률 관계는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반대로 을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설명하면 이게 법률관계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행정법 관계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그냥 일반인 갑이 아니니까 여기는 행정의 주체라고 나오겠죠.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상대방 뭐 해도 되고요. 얘들 사이에 권리, 의무를 밝히는 걸 행정법 관계라고 부른다. 근데 민법에서는 그냥 권리, 의무 그러면 되지만 우리 행정법은 공법 관계니까 공자를 붙여준다면 공권리, 공의무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행정법 관계라. 행정법 관계가 뭐냐 이러면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와의 권리, 의무 관계 또는 공권리, 공의무 관계를 말해. 명확하게 말로 설명할 줄 몰라도 돼요. 이런 말이 나오면 그래 이런 말이 있었지. 그 다음에는 뭘 공부해야 돼? 행정 주체에는 어떤 사람들이 행정 주체인지, 행정 객체는 어떤 사람들이 행정의 객체가 되는지, 공권은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생기는 건지, 공의무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언제 생기는 건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먼저 행정 주체에는 어떤 자들이 있다? 행정의 주체는 누가 행정의 주체죠? 내가 행정의 주체예요? 나는 행정의 주체가 아니지 사인의 지위잖아요. 공무원이 아니지. 행정의 주체, 공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또 누구냐 이 말이야. 바로 국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는 공공단체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특이하게는 공무를 위탁을 받은 사인인데 분명히 공무수탁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있다. 국가는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그렇죠?
공공단체에는 어떤 자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겠죠. 지자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공공조합이야. 이게 이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런 애들이야. 그 재개발을 하는 거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법적인 관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는 돈의 모임이 있어요. 공공재단이라 그러는 거야. 요거는 조합이란 말은 사람의 모임이야. 우리 농업협동조합은 농민들이 모여서 조합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공공재단은 학술진흥재단과 같이 국가가 돈을 내가지고 하나의 사람을 법인격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재단이라는 건 사람은 없죠. 근데 그 재단이 그 땅을 소유권을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고 뭐 이런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조물인데, 영조물이란 건 어떤 걸 말해요? 인적, 물적 시설이 모인 걸 우리는 영조물이라고 불러. 경북대학교 이런 거야. 학교와 통근버스와 교실과 교직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경북대학교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북대학교는 아직은 주체가 아니죠. 하나의 국가기관에 불과해요. 근데 이걸 법인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법에서 사람으로 봐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봐준단 말은 뭐예요?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옷은 누구 옷이죠? 이 옷의 소유권은 누구야? 나지. 내가 장갑을 끼고 있어. 이 장갑은 이 손 거야 내 거야? 손 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종욱 거지. 사람의 것이지. 이와 같이 소유권이라는 이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걸 주체라 그런단 말이야. 대구시장이 타고 다니는 그 관용차가 있어요. 출퇴근할 때, 이제 출장 갈 때 맨날 그 차를 이용합니다. 기사도 있어요. 그 차는 누구 거야? 대구시장 거야? 대구시장 개인의 그거 아니지. 그 차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 거야? 대구시가 가지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 대구시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람도 아니죠. 그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대구시 한 기관에 불과한 거야. 대구시가 어떤 일을 하려면 뭔가 뭐 기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고 권리 의무는 누가 가지는 거야? 대구시가 가지는 거야. 대구시장은 그냥 대구시라는 주체가 있는데 뭔가 일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시장이라는 것도 두고 부시장도 두고 과장도 두고 국장도 두고 이런 기관을 만들어 둔 거야. 여기에 누가 들어가든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대구시장이 갑이라는 놈에서 얼로 바뀌더라도 아무 관계없어. 대구시장은 대구시장인 거야. 이 기관으로서 그냥 일을 하는 거지. 얘들은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뭐만 가지는 거야? 권한을 가진다 그래. 권한을 가진다 그러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은 행정기관에 불과한 거야. 자, 이런 행정 주체는 직접 일을 하기가 힘들고 사람이 또는 기관이 필요하니까 행정기관을 두는 거야. 이 기관들 중에서도 뭐요? 어떤 일을 할 때 도장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뭐가 나오는 거. 걔들을 우리 뭐라고 불러? 행정청이라는 말을 불러준다. 행정청이라는 말을 불러준다. 그러면 국가는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 그 세금을 걷어들일 권리는 누가 가져? 내가 세금을 냈어요. 그 돈은 누구 거야? 대구 세무서장이 나한테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서 어떻게 나왔어요? 대구 세무서장 도장 꽝 찍혀서 나한테 돈 내라 그래요. 돈 냈어요. 대구시장 거야? 세무서장 거야? 아니지. 이 소유권은 대구시가 아니라 세무서는 국가기관이니까. 지자체 소속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 들어가요. 국가께 되는 거야. 괜히 대구시라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가 보네. 대구시장이 지방세를 부과했어요. 돈 냈어요. 그 돈은 누구 돈이야? 대구시 돈이 되지. 지방세니까. 대구시께 되는 거지. 대구시장께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왔죠?
대구시장의 명의로 세금이 부과됐잖아. 요 사람을 우리 뭐라 그래? 대구시가 있어요.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사람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 누가 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구시장을 두고 시장한테 세금을 걷어들일 권한을 주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면 이 돈은 시장 게 아니라 누구 거? 대구시께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이름이 표시되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행정청이라고 부른다. 행정청. 행정기관. 자, 국가라는 행정주체 안에는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있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 그 밑에 장관들, 그 밑에 국장들, 무슨 위원회들, 뭐 별의별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런 행정기관들 중에서 국토해양 업무와 관련된 건 누구의 이름으로 나와? 국토해양부 장관의 이름으로 나와. 그러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뭐가 되는 거야? 행정청이 되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 행정청이 행한 어떤 행위의 권리 의무 이런 효과는 누가 가져? 국가가 가지는 거지. 행정 주체가 가지는 거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뭐 행정기관, 행정청. 자, 그러면 자, 원칙적으로 그러면 국가 안에 어떤 공무원이 시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두드려 패가지고 애가 고막이 터졌어. 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는 누가 가져? 정경이 지돈으로 줘야 돼? 아니지, 누가? 국가라는 행정 주체가 의무가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돈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 국가한테 달라 그래야지. 국가가 의무가 있으니까.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는 누가 돼? 국가가 되는 거지.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격을 잘못 취소해서 내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 미법하게 취소하는 바람에. 국가배상을 해줄 의무는 누가 가지지? 응? 누가 가져? 국토해양부 장관이 잘못했을 때. 누가 돈 줘야 돼? 국토해양부 장관 지 돈으로 줘? 국가 돈으로 주잖아.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누굴 피고로 해야 돼? 당연히 국가를 피고로 해야지. 대한민국을. 그쵸?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격을 취소했어요. 위법한 자격 취소야. 나는 자격 취소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돼. 이거는 원래는 누가 한 거야,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한 거지. 근데 국가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이 기관으로서 행정청으로서 행위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건 누가 한 거야? 국가가 한 거지. 그럼 소송은 누굴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돼? 원래는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지. 그러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런 항고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래는 국가를 행정 주체를 피고로 해야지. 하지만 취소 소송, 이런 항고 소송은 이 행위를 한, 처분을 한 이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해놓은 거야. 특이하게.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놓은 거야. 내가 누군가를 때렸는데 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원래는 누구한테 소를 제기해야 돼? 나한테 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 일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일 잘 알잖아. 그러니까 얘를 행정기관에 불과하지만 항고소송에서는 얘를 피고로 해준 거야. 특이한 거야. 항고소송만 그래. 행정심판하고. 나머지 당사자 소송, 민사소송은 누굴 피고로 해야 돼? 국가를 피고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지자체에는 어떤 놈들이 있죠? 광역지자체가 있고 기초지자체가 있잖아. 광역지자체는 서울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도, 자치시가 도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시 안에는 관악구, 성동구, 이런 거. 대구광역시 밑에 수성구 이런 거 있고. 경상북도 밑에 기초자치단체. 경산시, 울릉군 이런 거죠. 포항시의 남구는 경상북도가 광역지자체,
포항시가 뭐야? 기초지자체. 포항시 남구, 북구는 그냥 행정구. 얘들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북구청, 남구청이 있는데요. 그거는 포항시청이 다 관할하기 힘드니까 형식상 그런 기관을 동사무소 같이 만들어 둔 거야. 포항시 남구는 소유권이 없어요. 포항시 남구청장이 타고 다니는 차는 누구 거야? 포항시 남구께 아니라 포항시께 되는 거지. 대구시 수성구청장이 타고 다니는 차는 누구 거야? 대구시 수성구 것이 기초자치단체도 하나의 주체가 된다 그랬잖아. 그런 의미, 그렇지? 조합은 사람들의 모임,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농지개량조합, 지금은 없어졌지만 공사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이런 조합들, 이 조합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모임. 따라서 조합에는 뭐가 있다? 구성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내니까. 재단에는 구성원이란 말이 없지. 이게 돈으로 만들어진 단체니까. 직원들은 있을 수 있지. 일하는 사람들. 그렇지? 영조물 법인은, 경북대학교는 아직은 영조물 법인이 아니야. 경북대학교의 차는 대한민국 거야. 근데 서울대학교는 재작년에 법인으로 만들어 준 거야. 그러면 이제는 서울대학교가 하나의 주체가 된 거야. 권리 의무도 가지고. 그 소유권들은 다 서울대학교께 되는 거야. 그들이 자신들이 살림을 꾸려가는 거야. 공무수탁 사인은 사인인데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인한테 일을 맡기는 거야. 네가 공무를 내 대신 좀 수행해라 이 말이야. 사인이지만 그런 일을 한단 말이야. 행정기관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분류를 어떻게 했어요? 행정주체라고 우리는 보는 거야. 주체다. 주체로 보면 돼 그냥. 그러면 이런 공무를 위탁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국가 일을 개인한테 마음껏 막 지멋대로 막 줘버리면 안 되잖아.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그런 게 시험 낸다고. 법률 유보, 법적 근거가 있어야. 공무수탁 사인은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이도 일반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러면 X지. 법적 근거 없이는 성립될 수 없잖아. 법적으로 누구한테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야 권한을 줄 수 있는 거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 공무수탁 사인이 이 공무를 보다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어요. 나는 누구한테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원칙적으로는 얘는 주체잖아. 주체면 책임을 질 의무도 있지 아까. 하지만 국가배상과 관련해서는 주체지만 뭐라고 본다? 공무원으로 본다 이 말이야. 하나의 기관으로. 따라서 누구한테? 국가가 줬으면 국가한테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야. 유일한 예외. 지자체가 대집행할 권한을 한국토지공사한테 준 거야. 토지공사가 대집행하다가 누군가에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원래는 공무수탁 사인하고 비슷하잖아. 공사지만 공무수탁 공사네. 넓은 의미 뭐라고 본다고? 공무원이라고 보잖아. 그러니까 대구시가 이 사람한테 공사한테 줬으면 대구시가 원래 국가배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판례가 어떻게 나왔더라? 토지공사는 권리의 주체이면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도 된다라고 본 거지. 대집행 권한도 네가 하고 권리도 있고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네가 져야 된다고 판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국가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배우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오는 건 뭐야?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봉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적으로 징수하고 빼고 주죠. 원천 징수한단 말이야.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표가. 그리고는 그 돈을 어디다? 세무서에 직접 갖다 줘요. 이렇게. 봉급에서 빼고. 자, 이 원천 징수 행위가 처분이냐 이 말이야. 처분으로 안 보죠. 안 보고 우리 회사를 공무수탁 사인으로 안 봐요.
공의무만 부담하는 사인으로 보죠. 어떻게 뭐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게 맞다. 그게 이제 다음 중 공무수탁 사인의 예로 보았다.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는 우리 판례는 공무수탁 사인의 예로 보고 있다. X 공무수탁 사인으로 안 본단 말이야. 그냥 의무만 부담하는 사인으로 보지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시험에 안 나올 때 없을 만큼 많이 나오죠.